이 상무님, 미안하지만 이 연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새로 부임한 CFO 최고 재무책임자 최민호 전무가 임원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내 급여 내역을 띄워놓고 한 말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해결해야 할 악성 재고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19명의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지난 15년 동안 내가 쌓아올린 모든 성과를 단순한 관리 업무 조율이라고 칭했습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깨닫지 못한 사실 하나를 조용히 직시했을 뿐입니다. 그는 회사를 존속시키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을 공개적으로 어겼습니다. 바로 매출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모욕을 주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만약 당신도 과소평가되거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구독을 누르고 댓글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려주세요. 지난 15년 동안 나는 태성중공업을 위해 살았고 숨 쉬었습니다.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회사는 일반 산업 부품 제조에서 항공우주 부품으로 사업을 전환하느라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화려한 업무를 위해 고용된 게 아니었습니다. 방위산업체부터 제트 엔진 볼트를 만드는 영세 협력업체까지 아우르는 그 혼란스러운 클라이언트 파트너십 관리를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았기에 채용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엔지니어링 팀과 매출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모든 계약, 모든 관계, 생산 라인이 멈추기 직전이라며 절박하게 걸려오는 늦은 밤의 클라이언트 전화는 모두 내 휴대폰을 거쳐갔습니다. 나는 CEO가 6번 바뀌고 경영 전략이 4번 뒤집히고 셀 수 없이 많은 혁신 프로젝트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회사를 지키는 조용한 상수가 되었습니다. 내 직함은 전략 파트너십 본부 상무였지만 내가 실제로 한 일은 태성중공업이 스스로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내가 직접 울산 공장 바닥을 걸으며 확인해주지 않으면 주문서에 서명하지 않는 까다로운 임원부터 배송 지연이 왜 재앙이 아닌지 내가 설명해야만 안심하는 담당자까지 그들은 단순히 부품을 산 게 아니라 확신을 샀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화려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근은 일상이었고 지방 출장은 끊이지 않았으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엑셀 파일들을 정리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태성중공업이 지방의 부품 공급사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작년 우리는 연간 수주액 6영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나는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분기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과정 어딘가에서 이사회의 높으신 분들은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프와 마진율만 보았습니다. 신뢰가 아닌 비용 발생 요인만 본 것입니다. 시너지, 얼라인먼트, 전략적 효율성 같은 단어로 가득 찬 새 경영진의 축하 이메일이 왔을 때 나는 그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은 항상 화려한 이력서와 함께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착합니다. 그들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건 그들이 비대하다고 부르는 그 시스템이 바로 클라이언트들을 붙잡아두는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 임명된 CFO 최민호 전무는 그들의 최신 구세주였습니다. 그는 비용 절감 구조조정으로 유명한 컨설팅 펌 출신이었고 기업 내부를 뜯어고치는 데 일가견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부임 첫 주, 그는 우리 회사의 보상 체계가 시장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번역하자면 실제로 회사를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었죠. 나는 그 말투를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과 현실을 혼동하는 엘리트 특유의 오만한 초연함 말입니다. 숫자는 나를 겁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내 숫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각 클라이언트가 얼마를 벌어다 주는지, 마진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내 개인 포트폴리오가 태성중공업 전체 계약의 42%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설마
누군가가 그 실적을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전무의 자신감에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회사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복도를 활보했습니다. 항상 손에는 새로운 차트를 들고 입으로는 연설을 연습하는 듯 했죠. 그래도 나는 충성스러운 직장인들이 의뢰 그렇듯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침착하자. 데이터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가 가진 데이터라는 것이 곧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이름과 연봉이 그의 거창한 쇼의 헤드라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민호 전무는 마치 기업회생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오디션을 보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키가 컸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했으며 세상이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딱딱 끊어지는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는 운영재편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 모호한 단어는 무엇이든 될 수 있었지만 회사 생활에서 그건 보통 감언을 의미합니다. 그는 모든 부서를 돌며 기억하지도 못할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가 내 사무실에 들렀을 때 그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짓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상무님 맞으시죠? 클라이언트의 해결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내 벽에 걸린 감사 패드를 마치 감사 증거물이라도 되는 양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보상과 성과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좀 진행할 겁니다. 나는 셋업 함정의 냄새를 맡을 만큼 충분히 많은 구조조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3주차가 되자 사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인드 앱과 메신저로 급여, 성과, 업계 평균을 비교하는 출처불명의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게 분명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소문 속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계산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최 전무가 지나갈 때면 대화 소리가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회의는 생존을 위한 연기 무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부서장들이 그의 비용 절감 설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감히 그에게 반박하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가 회의에 없을 때는 투명성이라는 명분 아래 인사팀에 급여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은 순응했습니다. 권력이 바뀔 때는 항상 그러니까요. 나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내 직감은 이것이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통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성심을 복종이라는 단어로 재정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그는 더 슬림한 미래를 향하여 라는 제목의 첫 사내 뉴스레터를 발행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성과에 끼워 맞추겠다는 기업 특유의 미사여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나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보상 구조를 가진 부서들은 운영 재조정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본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 전무는 클라이언트 리뷰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퍼센티지로 측정하려는 그 클라이언트들이 지난 10년 넘게 나와 개인적인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 클라이언트는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무님, 우리는 태성하고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상무님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충성심은 엑셀칸에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 전무는 충성심을 측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중복된 관리 감독, 계층 단순화, 역할 최적화 같은 단어들을 심어놓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다 들어본 말들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정리해고라는 총살형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연막탄이었죠. 사람들은 내 실적 때문에 내가 안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작할 수 있는 숫자에만 집착했고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숫자에는 눈이 멀어 보였습니다.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전략으로 위장한 어리석음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최민호 전무에게는 파괴를 진보로 착각하는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3월 말의 어느 목요일 오후 최 전무가 소집한 분기별 리더십 얼라인먼트 세션에서 벌어졌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좋은 꼴을 보지 못할 거라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오후 2시 58분 나는 커피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코너를 자르지 않고 비용을 자르겠다는 또 한 번의 의미 없는 헛소리를 예상하면서요. 19명의 임원들이 번쩍이는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표면에는 각자의 불안한 표정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터 화면에는 이미 제목 슬라이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시장 균형을 통한 운영 효율화. 최 전무는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역사를 새로 쓰거나 혹은 엉망으로 만들기 직전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의식 과잉의 얼굴로 상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차분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상과 기여도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다룰 겁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하자 내 이름이 굵은 글씨로 상단에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로 내 직함, 연봉, 보너스 구조, 그리고 업계 벤치마킹 데이터와 나를 비교한 알록달록한 그래프가 떴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내 뇌는 눈앞의 광경을 처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며칠 동안 내 귓가에 맴돌게 될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최 전무가 내 연봉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임원급 비용 인플레이션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는 마치 인간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폭로하듯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나는 침묵이 분노보다 분리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배웠습니다. 테이블 주변의 눈들이 움직였습니다. 나를 봤다가 다시 그를 보았죠. 공기는 불편함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운영본부의 박 전무는 바닥을 내려다봤고 구매 담당 상무는 펜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위장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이 상무의 보상은 시장 평균보다 50% 높습니다. 최 전무는 마치 매뉴얼을 읽듯이 계속했습니다. 시장 적정가는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4억 5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죠. 목 뒤에서 열기가 치솟는 게 느껴졌습니다. 15년의 노력이 회계장부에 한 줄로 격화되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 전무님, 이건 사적인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짓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이건 그저 투명한 경영활동일 뿐입니다. 나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투명성은 한 사람의 연봉을 스크린에 띄우는 게 아닙니다. 그 숫자가 나타내는 가치를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투명성이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정된 보상 구조라고 적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내 새로운 처우 패키지가 사망진단서처럼 나타났습니다. 기본급 43% 삭감, 보너스 상한선 축소, 출장 예산 폐지. 이로써 이 상무의 보상은 시장 표준에 맞춰질 겁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생존 본능에 따라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내 시선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맥박이 차분해졌습니다. 충격은 명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최 전무는 자신이 베테랑 임원을 눈 하나 깜짝 않고 도려낼 만큼 무자비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나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역사를 대표하니까요. 너무 경험 많고 너무 비싸고 너무 존경받는 사람. 그는 그 존경심을 취약점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 조정으로 회사는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는 마치 침몰하는 배를 구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실은 엔진을 폭파한 것인데 말이죠. 나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히 해두죠.
그 1억 5천만 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매출의 0.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어색한 침묵의 파동이 회의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나는 남은 회의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거기 있었지만 정신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나는 말 한마디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곧장 사무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도에 서서 역대 경영진의 사진들을 응시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왔다가 사라진 그들 모두. 회사를 직접 일군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 전무는 나를 본보기로 삼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도한 종류의 본보기는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의 충성심이 20분짜리 기업쇼로 지워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클라이언트들이 보낸 손편지, 공장 방문 사진, 연화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내 가치가 최전무의 엑셀 파일에 있지 않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내 가치는 수치화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127개의 클라이언트사, 각각이 내가 짜놓은 거미줄의 한 가닥이었습니다. 그러다 기회라고 이름 붙인 또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8개월 전 미래항공의 CEO 박민경 대표가 보낸 이메일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기적인 클라이언트 전략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을 존경한다며 C레벨 최고위 경영진 자리를 제안했었습니다. 당시 나는 태성중공업에 대한 의리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그 이메일을 다시 읽으니 충성심과 노예계약의 차이가 느껴지더군요. 모욕감이 고통을 멈추고 명확한 판단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오후 3시 42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사직서를 한 줄 한 줄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금일 진행된 보상 관련 논의를 숙고한 끝에 본인은 즉시 태성중공업을 사직합니다. 지난 협력의 시간에 감사드리며 회사의 효율화 이니셔티브가 계속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정중하고 전문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2번 읽어본 뒤 최전무와 경영진에게 전송했고 인사팀을 참조에 넣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이 보낸 편지함으로 넘어간 시간은 3시 58분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켜보며 내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숨을 내쉬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족사진, 작은 상패 하나, 그리고 내가 법적으로 소유한 클라이언트 노트 한 권.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업식 처형 뒤에 따르는 침묵을 알고 있었습니다. 4시 30분, 나는 차에 올랐고 창밖으로 서울 강남의 불빛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닿기도 전에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아는 번호였습니다. 이상무님, 미래항공의 박민경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사실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시장 균형이라고 부르더군요. 박 대표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는 그따위 소리를 듣지 않게 해드리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실 수 있나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9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사직서 이메일이 여전히 떠있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패배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졸업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것처럼 초연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용을 절감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을 끊어버린 겁니다. 나는 그날 밤 복수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에서 배신은 그 자체로 사형 집행인입니다. 금요일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쯤 내 사직 소식은 어떤 공식 공지보다 빠르게 회사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기도 전에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태성중공업 계약 담당 조 부사장에게서 왔습니다. 이 상무, 진짜 사직한 거야? 최 전무는 별일 아니라는 듯 구는데 제발 아니라고 해줘.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우리의 가장 큰 거래처 중 하나인 앤더슨 에어로테크의 한국 지사장 김 대표에게서 왔습니다. 이 상무님. 김 대표의 목소리는 불신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업계 소문으로 들었는데 태성을 떠나셨다면서요. 사실입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오후에 사직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12년의 신뢰가 담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회사와 거래한 게 아닙니다. 이 상무님하고 한 거죠. 상무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남을 이유가 없는데요. 나는 그에게 부드럽게 상기시켰습니다. 대표님, 제 계약상 클라이언트를 유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유인할 필요 없어요. 내 사업을 어디로 가져갈지는 내가 아니까. 전화는 내가 요청하지 않은 약속과 함께 끝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도미노였습니다. 1시간 안에 5통의 전화가 더 왔고 질문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이들은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었습니다. 공장 바닥을 함께 누비고 막판 위기를 함께 넘기고 퇴근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려 머리를 맞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가 17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클라이언트들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거나 이미 거래처 변경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의 반응 자체가 충성심이 실제로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나는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조업계에서 소문은 빨랐고 이미 업계 커뮤니티에는 찌라시가 돌고 있었습니다. 태성중공업 이서연 상무, 연봉 분쟁 후 전격 사임. 한 게시물의 댓글들은 살벌했습니다. 비용 절감하다가 골로 가네. 한 유저가 썼습니다. 미래항공한테 미래를 갖다 바친 꼴인데. 나는 그 정확함에 미소 지었습니다. 최 전무의 효율화 정책은 이미 대외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홍수는 해일이 되었습니다. 내 링크드인 게시물은 태성에서의 15년 배움과 성장에 감사드립니다. 항공우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합니다라는 단순하고 사실적인 내용이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댓글, 클라이언트의 메시지, 헤드헌터들의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은근한 지지를 보냈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태성의 결정을 기업 자살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날 밤 미래항공의 박 대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쪽 난리 났어요. 벌써 태성 클라이언트 3군데에서 계약이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태풍처럼 찾아왔습니다.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문자, 부재중 전화, 이메일. 그중 하나는 최 전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상무, 얘기 좀 합시다. 클라이언트들이 우려 섞인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응답 바랍니다. 나는 무시했습니다. 나는 이미 미래항공 박 대표의 사무실에 앉아 최고 전략 책임자 CSO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계약서를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반쯤은 재미있어 하고 반쯤은 경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진을 일으키셨더군요, 이 상무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태성 이사회가 오늘 아침 긴급회의를 소집했답니다. 나는 흔들림 없이 서명했습니다. 제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초한 거죠. 오후 늦게 옛 동료들이 스크린샷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의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보낸 공식 계약 해지 통보서들이었습니다. 모두 관계의 단절을 계약 종료 사유로 들었습니다. 정오까지 9건, 저녁까지 12건. 하나하나가 수십억, 수백억 원의 매출을 의미했습니다. 태성의 전화통은 불이 났을 겁니다. 그날 저녁, 최 전무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걸 주도하고 있는 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는 음성 메시지를 2번 듣고 삭제했습니다. 나는 규칙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지도 이메일을 보내지도 부추기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떠났을 뿐이고 클라이언트들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쪽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신뢰는 알고 보니 경업 금지 조항 따위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태성중공업의 비용 현실화는 1억 원이 넘는 고객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고작 첫날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피해 규모는 이미 최 전무의 연봉 차트를 농담 따먹기로 만들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태성은 48시간 만에 거의 2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잃었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옛 동료들이 기막혀하며 계속 소식을 전해줬으니까요. 여기 난장판이에요. 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위기 대응 TF팀 꾸렸어요. 나는 최 전무가 나를 고비용 인력이라고 칭했던 바로 그 회의실을 서성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마 여전히 그 슬라이드를 쥐고 있겠죠. 회사는 그가 설명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피를 흘리고 있을 테고요. 미래항공에서의 적응은 빠르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연설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관계 안정화부터 집중하죠. 그녀는 먼저 연락해온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대부분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앤더슨, 델타맥, 크라운 시스템즈, 모두 전 태성 파트너들이었습니다. 각 계약에는 분기가 아닌 수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들을 설득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 상무님, 우린 그냥 일 제대로 아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 겁니다. 한 CEO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잖아요. 나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업무에 들어갔죠. 일주일 만에 우리 팀은 16개 회사로부터 약 500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 확약을 받아냈습니다. 미래항공 경영진은 경악했습니다. 나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충성심이 얼굴을 가질 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편 업계 밖으로도 헤드라인이 퍼져나갔습니다. 태성중공업 임원 이탈 후 고객 유지 위기 직면. 기사는 익명의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광범위한 패닉과 클라이언트 불신을 묘사했습니다. 아이러니는 명백했습니다. 최 전무는 투명성을 원했죠. 그는 그걸 얻었습니다. 단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종류였을 뿐입니다. 주말이 되자 숫자가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계약 22건 손실 운영 마비 긴급 정리 해고 임박. 나는 글을 올리거나 코멘트를 달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일하게 뒀습니다. 최 전무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방어하려 목소리를 높일수록 그는 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최적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장은 그걸 붕괴라고 읽었습니다. 미래항공 사무실에서 박 대표와 나는 그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내가 말했습니다. 그는 매출이 직함을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매출은 신뢰를 따라오는데 말이죠. 그 다음 주 월요일, 나는 태성 법무팀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간접적인 고객 유인 행위로 경업 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변호사는 단 한 문장으로 답변했습니다. 의뢰인은 누구도 유인하지 않았음. 태성의 전 클라이언트들은 독립적인 비즈니스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임. 그걸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최 전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말투가 변해 있었습니다. 오만함도 연기도 없었고 패닉뿐이었습니다. 이 상무님, 제발. 그가 말했습니다. 이 계정들을 이관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통제가 안 됩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전무님, 제가 오버페이된 인력이라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시장 적정가로 채용한 그분이 알아서 잘 처리하실 겁니다. 그는 이성, 감정, 죄책감에 호소하려 했지만
진실은 이미 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엑셀 한 줄로 격하했던 그 회사는 이제 자신의 순이익이 증발하는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기 말, 태성중공업의 매출은 47% 급락했습니다. 다음은 정리해고였습니다. 손실을 메꾸기 위해 팀 전체가 해체되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회의에서 최 전무를 해임한 후 그는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묘한 평온함 뿐이었죠. 나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어 나왔을 뿐이고 내가 쌓아 올린 것의 부재가 나머지를 처리했습니다. 손대지 않고 하는 복수, 그게 가장 깨끗한 복수입니다. 태성중공업은 그 해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최 전무의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3개월 후 회사는 이전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거대 재벌그룹 계열사로 조용히 인수되었습니다. 공식 성명은 예기치 못한 시장 상황 탓을 했지만 업계 사람들은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지탱하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면 인재만 잃는 게 아니라 계약을 살아있게 만드는 신뢰까지 잃는다는 것을요. 나는 그들의 몰락을 기뻐하며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걸어 나온 교통사고 현장의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미래항공의 새 사무실에 앉아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는 날카로웠습니다. 태성은 고작 1억 원을 아끼겠다고 내 연봉을 깎으려다 충성심을 엑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다 수천억 원을 잃었습니다. 미래항공은 번창했습니다. 6개월 만에 나는 떠나올 때보다 더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했습니다. 43개의 클라이언트사, 그중 다수가 나와 함께 일하면 안정적일 거라는 순수한 믿음으로 따라온 태성 출신 파트너들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내게 전권을 위임했고 태성이 감정적인 관리라고 무시했던 나의 직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건 감정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었습니다. 항공우주 제조업에서 배송 한 번의 실수는 수십억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시스템을 믿지 않습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전화를 받아주는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미래항공에서 처음 클라이언트 리뷰 미팅에 들어갔을 때 한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상무님. 드디어 어른들하고 일하는 기분이 드네요. 그 말은 내가 받은 어떤 상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1년 동안 미래항공의 성장률은 2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성이 한때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임 18개월 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한국판에 4영억 매출을 날려버린 2억만 원짜리 원가 절감이라는 제목의 케이스 스터디가 실렸습니다. 시장 중심적 사고가 어떻게 관계 중심적 비즈니스를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로 태성중공업이 인용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헤드라인은 아니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기사를 액자에 넣어 오늘 내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태성 시절의 유물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내 연봉이 투사되어 있던 그 회의실 화면 사진입니다. 그건 미래항공 임원 명패 옆에 걸려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나는 그 방의 침묵, 시선들, 모욕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것들을 기억합니다. 전화들, 클라이언트들, 단 한마디 말도 필요 없었던 그 조용한 복수를요. 때로는 힘이란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조용하고 인내심 강하며 절대적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나에게 그 모든 일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만약 회사가 당신에게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한다면 논쟁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의 부재가 실제로 얼마의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언젠가 당신을 과소평가했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몰락을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교훈으로 다시 쓰게 될 테니까요. 돌이켜보면 태성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기업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가치와 품위, 그리고 침묵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충성심 자체가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내 가치를 알아봐 줄 거라고요. 하지만 결국 나는 모욕을 당하고 나서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할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충성할 수는 없습니다. 최 전무가 나를 고비용 인력이라고 불렀을 때 나는 어떤 리더들은 비용과 가치를 혼동하며 잘못된 곳에서 침묵을 지키는 건 겸손이 아니라 항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걸어 나오는 건 처음엔 복수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자존감, 전문성, 평화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당신이 손을 쓰지 않아도 균형을 맞추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태성이 오만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을 때 그건 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교훈이었죠. 내가 그들을 파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을 비용으로 착각한 순간 스스로 파괴한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나를 따라온 계약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망 없이 아침에 눈을 뜨고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스스로를 해방시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논쟁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음과 자아, 권력 게임을 베어버립니다. 내가 이 모든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회의실 너머에도 적용됩니다. 직장이든 우정이든 결혼이든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보다 방어해야 하는 곳에는 절대 머물지 마세요. 의리는 고귀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의 목소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남을 사람들은 당신이 가치를 봐달라고 구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알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는 법, 당신이 보이지 않거나 과소평가된다고 느끼는 세 곳 또는 관계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자문해보세요. 만약 내일 당신이 떠난다면 당신 없이 실제로 무너질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당신의 영향력입니다. 조용히 선을 긋기 시작하세요. 공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가치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추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복수보다 침묵이 더 크게 말하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해 주세요.